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법조계 이슈와 소식을 한데 모아 심층적으로 전해드리는 로투데이 스페셜 김태현 기자입니다. 지난 10일부터 20일간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됐습니다.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지만 법사위 국정감사는 야당의 전례 없는 대법원장 직접 답변 요구에 파행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어 사법농단 관련해 어떤 질의가 나왔는지 현장을 전해드립니다. 현장 리포트와 이슈 플러스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오늘부터 20일간 정기국회의 꽃이라는 국회 국정감사가 열립니다. 법사위도 대법원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국감에 돌입했는데요. 오늘 대법원 국감에선 야당 의원들이 전례 없는 대법원장의 국감 직접 답변을 요구하며 집단 퇴장하는 좀처럼 보기 드문 일이 벌어졌습니다. 뭐 때문에 이런 사단이 났는지 대법원 국감 현장을 김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며 국감 개회를 선언하자마자 검사 출신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이 의사 진행 발언을 신청합니다.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민 앞에 이 모든 것을 상세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김 대법원장이 춘천지법원장 시절 공보관실 운영비를 현금으로 받았은 데 대해 김 대법원장의 직접 답변을 요구하고 나선 겁니다. 사실상 형사적인 문제로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만큼은 대법원장께서 직접.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그러면서 민변 출신 김선수, 이석태 변호사의 대법관 헌법재판관 지명 등도 문제 삼았습니다. 청와대와 코드를 맞춘 일련의 편파 인사, 사법부 장악 논란에 대해 김 대법원장이 직접 답변해야 한다는 겁니다. 너무 좌편향 인사만 대법관, 그다음에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하는 게 문제가 있다. 자리를 뜨지 말고 관례가 어떠하든 그랬다 하더라도 이번에는 분명히 이 대법원장의 뜻을 저희가 받아야 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의 3권 분립도 기존 관례도 다 무시하고 대법원 국감을 정쟁 대상으로만 삼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인사 관련된 부분은요, 이미 국회가 인사청문회 다 했어요. 근데 여기 와서 그 내용을 다시 묻겠다라고 한다면 국회가 그 인사청문회 했던 의미가 뭐가 됩니까? 시간 문제 회의 초반에 질문을 인사말을 하기 위해 국감장에 나온 김명수 대법원장은 여야 의원들의 의사 진행 발언 설전이 계속된 50분가량 할 일 없이 앉아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국민만을 바라보면 아니면 탈퇴 이제를 끌어가고자는 사법부의 노력에도 작전하고 따뜻한 관심과. 인사말을 마친 김명수 대법원장이 퇴장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여상규 법사위원장에 몰려가 항의하는 소동을 벌였고 대법원 오전 국감은 결국 질의 시작도 못하고 정회됐습니다. 여야의 이런 공방엔 사법농단 적폐로 몰린 양 전 대법원장과 김명수 대법원장을 한데 묶어 깎아내리려는 의도와 이를 저지하려는 여당의 기싸움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국정감사 주도권을 쥐기 위해 여든 야든 집단 퇴장 등 실력 행사를 하는 게 드문 일은 아니지만 대법원장의 직접 답변을 요구하며 한때나마 법사위 대법원 국감을 파행시킨 건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바야흐로 국정감사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법률방송 김태현입니다. 네, 법사위 대법원 국감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이슈 플러스 장한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장 기자, 오전에 한바탕 정회 소동을 겪고 오후에 국감이 재개됐는데 어떤 말들이 나왔나요? 네, 이슈가 이슈이다 보니만큼 사법농단 재판거래 관련한 질의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네.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서 장관급인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업무보고 발언을 했는데요. 네. 이런저런 말들이 많지만 그래도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추가 조사 결단과 자료 공개로 사건이 이만큼 밝혀졌다는 취지로 네. 말했습니다. 안 처장은 그러면서 앞으로도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네. 10월 8일 기준으로 할 때 1,509개의 문서 파일을 제공하여 제출률은 약 52%에 달합니다. 법원행정처는 앞으로도 문서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동시에 실질적인 수사 협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법사위원들, 특히 여당 의원들 생각은 안 처장 생각과 좀 많이 다른 것 같던데 어떤가요? 네, 사법농단 재판거래 수사 관련해서 네. 1년의 압수수색 영장 기각 등 법원의 제19 감싸기 태도를 의원들이 질타했습니다. 네. 첫 질의자로 나선 검사 출신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요. 네. 주거 평온이라는 기각 사유를 들어봤냐고 안 처장을 몰아세웠고요. 네. 명색이 대법관인 안 처장은 저도 직접 경험한 바가 없다라면서 사실상 백기를 들고 쩔쩔맸습니다. 네. 직접 들어보시죠. 네. 주거의 안정을 이유로 기각된 사례를 알고 계시다고요? 경험은 없었습니다. 경험 없으시죠? 그쪽 경험은 경험하신 사례 없죠? 그 많은 세월 동안 숱한 사건을 다루셨을 텐데 주거의 평온을 이유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적이 한 번도 없는 겁니다. 그 밖에 민주당 의원들은 네. 김명수 체제 이렇게 가다간 상황관리 실패로 무능한 체제라는 비판을 받는다. 사고는 양승태 사법부가 쳤는데 욕은 왜 김명수 사법부가 얻어먹는 거냐는 등 엄호성 발언인지 네. 질타성 발언인지 애매하긴 한데요. 네. 1년의 영장 기각을 한 목소리로 지적하면서 잘 좀 하라는 취지로 안 처장을 어르고 달래며 비판했습니다. 네. 살려고 하면 죽고 죽으려고 하면 산다는 이순신 장군의 사직생 발언까지 언급됐습니다. 네. 이춘석 의원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네. 자, 개혁안 됐고 알겠고 그런데 사법농단은 도대체 어떻게 할 거야? 이 물음이 나와요. 저는 이제 결단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살려고 하면 죽을 거고요. 죽으려고 하면 산다는 이야기 가슴속에 꼭 새겨져서 여당 분위기는 뭐 알겠는데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사법농단 관련해서는 어떤 분위기였나요? 네, 사법농단 관련해서는 야당도 여당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네. 다른 일반 국민들 사건은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이 90%가 넘는데 네. 사법농단 사건은 오히려 영장 기각률이 90%다. 네. 국민들한테 약속은 했지만 법원의 치부가 드러나고 법원 조직이 와해될 위험에 처하자 조직을 보호하려고 제19 감싸기에만 급급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허약하고 무능한 실력으로 사법부 신뢰를 떨어뜨렸다는 것이 자유한국당의 의견입니다. 네, 뭐 사고는 양승태 사법부가 치고 욕은 김명수 사법부가 먹고 어떻게 보면 참 우리 법원이 자초한 진퇴양난인 것 같은데 참 보기가 그렇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11일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도 여야는 한치의 어김없이 내탓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식물원제가 된 이유를 서로에게 돌리며 파행을 면치 못했습니다. 같은 날 과기정통위에서도 방송장악, 드루킹 댓글 조작, 플래카드가 등장하고 고성이 오갔습니다.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어제 대법원 국감에 이어 법사위, 오늘 헌법재판소 국감에서도 여야는 한치의 어김없이 내탓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번엔 9명의 헌법재판관 가운데 국회 몫인 3명의 헌재 재판관 공석 사퇴를 두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어떤 말들이 나왔는지 헌재 국감 현장을 다녀온 김정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법사위 국정감사장. 국감이 개회되자마자 야당인 자유한국당 김도욱 간사가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재판관 임명지연을 야당의 탓으로 돌리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심의유감입니다. 헌법재판관 임명지연은 오로지 문재인 정부의 독선 탓입니다. 사상 초유의 6인 재판관 헌재 공석 상태를 지적한 문재인 대통령의 어제 발언을 정면으로 문제 삼은 겁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을 어불성설이라며 독선으로 몰아세우는 야당 의원 발언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지지 않고 세게 나왔습니다. 정작 인준 표결은 거부하면서 헌재 공석 상태 책임 비난은 듣기 싫냐는 겁니다. 내 의견하고 달라도 절차대로 하는 겁니다. 그 절차에 승복이 돼야 우리가 헌법을 따르라 법을 따르라 국민들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빨리 표결을 해서 끝내야 됩니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다시 발끈해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야당을 도발했다고 문 대통령을 다시 한번 겨냥했습니다. 야당의 반대에도 이석태, 이은혜 후보자 헌법재판관 지명을 강행해놓고 헌재 파행 책임을 야당에 미루고 있다는 겁니다. 대통령께서 국정감사 시작하는 날에 야당을 정조준해서 저격을 했습니다. 국정감사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고
국정감사를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최소한의 야당의 저항을 이렇게 비판하고 저격하고 대통령목 3인과 대법원장목 3인은 국회 동의가 없어도 대통령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회목 3인은 국회 본회의 표결을 통과해야 하는데 표결이 안 이루어지고 있어 재판관 6인 사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헌법 소원 사건을 심판하려면 재판관 7명 이상이 참석해야 해 헌재는 20일 넘게 사실상 식물 헌재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여야가 내탁 공방만 벌이자 보다 못한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이 한마디 거들고 나섰습니다. 국회가 기능을 발휘치 못하게 식물 헌법재판소로 만들어 놓고 우리가 누구를 상대로 해서 국정감사를 하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정상화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법사위원 여야 전원의 명의로 국회의장에게 촉구하는 그러한 결의안을 결의했으면 좋겠다. 식물 헌재를 만들어 놓고 정작 식물 헌재를 만들어 놓은 데 대한 자성은 없이 책임 소재 공방에만 여념이 없는 국회. 헌재가 언제쯤 헌법 심판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될지 궁금합니다. 법률방송 김정래입니다. 오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위 국감은 난데없는 플래카드 논쟁으로 여야가 시끌시끌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무슨 영문인지 현장을 신세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회 과기정통위의 방송통신위원회 국감. 두 번째 질의를 한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 순서가 되자 갑자기 국감장 문이 열리더니 보좌관들이 뭔가를 들고 일렬로 들어옵니다. 난데없는 광경에 의원들도 뭔 일인가 싶어 고개를 돌려 쳐다봅니다. 모두의 이목을 집중시킨 주인공은 커다란 플랜카드. 병풍처럼 야당 의원석을 둘러친 플랜카드엔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문재인 정권 방송장악 잔혹사가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정체를 파악한 여야 의원 간에 당장 고성이 터져 나옵니다. 반말은 무슨 반말이야? 박대출 의원 했는데. 반말하신 거예요? 누가 누구 보고 방송 장악이라는 거냐 식으로 계속되는 여야의 감정 섞인 설전. 이게 뭐 절차도 없고 이게 그냥 누가 가서 하면 뭡니까? 시장 바닥도 아니고 아무나 들고 들어와서 저 피켓 들고 있으면 됩니까? 뒤에 있는 것은 시위용으로 지금 마련한 게 아닙니다. 국정감사 본연의 그 내용을 상징할 수 있는 소품은 얼마든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뭐 하는 짓이냐 그만 치우라는 여당과 표현의 자유라는 야당의 공방은 한동안 계속됩니다. 김성수 과기정통위 간사는 관례에도 없고 상식에도 어긋나는 것 아닌가. 준비한다고 공들인 것 같은데 본인의 주장이 강조됐기 때문에 이 정도 됐다. 플래카드 치우자라고 말합니다. 의원이 본인의 의사를 피력함에 있어서 이 자유민주주의 기본 원칙에 부합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국정감사와 관련이 없다라고 하신 부분은 짚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플래카드 공방이 가라앉나 싶더니 이번엔 야당 의원들 노트북에 붙어있는 드루킹과 송인배, 김경수 지사를 증인으로 채택하라는 인쇄물로 공방이 번집니다. 방통위 국감과 김경수 지사가 뭔 상관이냐는 여당과 댓글 조작인데 왜 상관이 없느냐는 야당. 1시간 반 가까이 여야가 플래카드와 노트북 부착물 설전을 벌이는 동안 증인으로 나온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무덤덤한 표정으로 이를 지켜봤습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29일 열립니다. 장외 설전과 공방이 아닌 유죄냐 무죄냐, 특검과 김 지사의 진검승부는 이날부터 시작됩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12일 대법원 국정감사가 과천 정부청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대법원, 헌재, 법무부까지 연일 이어지는 파행. 기싸움을 넘어서 정쟁으로 치닫고 있는 국정감사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그제 대법원 국감, 어제 헌법재판소 국감, 오늘 법무부 국감까지 사흘 연속 법사위 국감은 개회 시작과 함께 여야 의원들이 고성과 설전을 주고받으며 파행했습니다. 아수라장 법사위 국감, 오늘은 또 뭐가 사단이 된 걸까요? 신세아 기자가 법무부 국감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오늘 오전 과천 정부청사에 열린 법사위 법무부 국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증인 선서를 마치자마자 본 질의 시작도 전에 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어제 제주 강정마을 주민들 사면 복권 발언을 걸고 넘어졌습니다.
대통령께서 강정마을 가셔가지고 정말 또다시 무소불위의 제왕적 권력을 휘두르고 오셨습니다. 대통령께서 이제 국정감사를 아주 작정하고 방해하시는 것 같아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또 시작이냐며 그만하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거하고 법사위 국감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입니까? 또 무한정으로 또 가만히 계세요. 아니 그 참 장재원 의원 왜 그러십니까? 이에 자유한국당도 지지 않고 대통령이 자꾸 문제가 될 만한 발언을 하니까 문제를 제기하는 것 아니냐고 맞섭니다. 시위사회들에게 사면을 하겠다. 국정감사를 방해하는 그런 것이라고밖에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로널드 레이건 홈은 우리 북한에서 우리를 침략하고 그럼에도 자유한국당의 의사진행 발언은 계속되고 설전은 급기야 감정 싸움 양상으로 번집니다. 가만히 좀 들어보셔요. 듣기 싫어요. 그럼 나가세요. 듣기 싫으면 나가세요. 그러면 어쩔 수 없잖아요. 듣기 싫다 그러면. 이 강정마을 사건은요, 아직까지 재판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면복권을 논한다는 자체는 사법부를 기만하는 행동이에요. 이것이 재판농단이죠? 제주 좀 해주세요. 제주 좀 해주세요. 정철원님 의원님께서는 무슨 면허증이 있는 모양입니다. 딴 의원 얘기할 때 계속 끼어드는 면허증이 계신 모양이에요. 결국 법사위 법무부 국감은 개회 30분 동안 여야 간 설전만 벌이다 정회됐고 오전 국감은 그렇게 파행으로 끝났습니다. 오후에 속개된 국감에서 박상기 장관은 강정마을 사면 복권 관련 향후 이 문제가 구체적으로 떠오를 때 관련법에 따라 검토할 생각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감 첫날 대법원을 시작으로 어제 헌법재판소 국감에 이어 오늘 법무부 국감까지 개회만 했다면 일단 여야의 설전 속에 파행부터 하고 보는 법사위 국감. 여야의 기싸움 수준을 넘어선 정쟁이 계속되며 국정감사라는 국감 본연의 임무와 기능이 실종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지난 6일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했지만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전부 무죄가 선고됐는데요. 같은 날 법원이 화이트리스트에 대한 권력 남용 혐의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거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포석일까요? 오해일까요? 그 현장을 전해드립니다. 지난 10일 정부의 의료정보 상업화에 반발해 시민단체들이 반대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시민들이 우려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11일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시민단체의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현행제도의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했는데요. 그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지난 금요일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했는데요.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선 전부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같은 날 법원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나 조윤선 전 정무수석, 최경환 의원 등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오비 일학일까요? 뭔지 모를 포석이 있는 걸까요? 김정래 기자의 심층 리포트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적용된 직권남용 혐의는 다스 미국 소송 등 다스 디수습의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나 김재수 LA 총영사 등을 관여하게 한 혐의입니다.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다른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키게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 전 대통령 1심 재판부는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률상 다스 소송은 국가나 대통령의 직무와 아무 상관없는 사기업에 관한 일이다. 직무상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즉 대통령의 직무 권한, 직권 자체에 해당하지 않는 일이니만큼 남용할 직권이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직권남용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직무의 범위에 속하느냐 속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걸 좀 넓게 해서냐 좁게 해서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죠. 굉장히 법리를 엄격하게 적용했다 이렇게 봅니다. 같은 취지로 화이트리스트 혐의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수석, 비서 채용 압박 혐의 최경환 의원 등도 1심에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정경련을 압박해 보수단체에 자금을 지원하도록 한 거나 직원 채용 압박은 청와대 비서실장 등의 업무가 아니니만큼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반면 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벌들의 미르 K스포츠 재단에 거액을 출연하도록 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선 1심에 이어 지난 8월 항소심에도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비슷한 혐의에 대해 2달도 안 돼 180도 달라진 판결. 이 때문에 법조계 일각에선 법원이 사법농단 재판 대비에 나선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을 포함해 누구도 재판에 개입할 직권이 없는 만큼 재판거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추후 있을 사후행정권 남용 관련된 재판에서도 직권남용죄 인정이 조금 쉽지 않게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 그러나 법원이 아무리 직권남용죄 성립을 좁게 적용해도 사법농단 재판거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긴 힘들 거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소송과 관련된 일 내지는 법원 행정과 관련된 일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직무 범위 내의 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직권남용이나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많습니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지 모를 일련의 직권남용 혐의 무죄 선고에 대해 무슨 다른 포석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해석이 나오는 현실. 사법농단 재판거래와 일련의 압수수색 영장 기각 등 우리 법원이 자초한 씁쓸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법률방송 김정래입니다. 노동, 시민, 사회단체들이 문재인 정부의 개인 의료정보 상업화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내 건강정보를 팔지 말라는 게 이들의 주장인데 어떤 내용인지 신세아 기자의 심층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돈보다 인권이다. 의료정보 상업화 반대한다. 오늘 개인의료정보 상업화 반대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엔 경실련과 민변, 참여연대 같은 시민단체는 물론 천주교 인권위원회, 불교 인권위원회 등 종교단체, 국민건강보험과 심평원 노조, 인도주의 실천의사협의회 등 수십 개 사회단체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웬만해선 문재인 정부와 크게 대립각을 세우지 않는 진보적 사회단체들이 개인 의료정보 상업화 정책에 대해선 일제히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나선 겁니다. 정부가 나서서 재정적 지원과 더불어 병원장들이 환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가져다 쓰는데 밑도를 깔아주고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월 데이터 경제 활성화 규제 혁신 현장 방문 행사에서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도 기업이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 산업자원부는 전국 39개 대형 병원 환자 5천만 명의 개인정보를 한데 모아놓고 관리하는 바이오헬스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을 오는 2020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카카오와 네이버 등 국내 양대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도 앞다퉈 헬스케어 빅데이터 사업에 기반한 의료정보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의료정보의 상업화를 그대로 묵과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의 데이터는 하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단지 데이터 취급을 해서 기업에게 판다고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나아가 자칫하다가는 온 국민의 의료정보 유출이라는 대재앙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이 기자회견 참가자들의 인식입니다. 극단적인 경우 협박 등 범죄에까지 이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매개, 감염병 치료에 대한 정보, 정신질환 치료에 대한 정보, 여성의 임신, 낙태, 부인과 질환에 대한 정보가 유출되어 사회적으로 공개될 때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개인이 짊어져야 하며 이들은 의료정보 상업화는 의사와 환자 사이, 신뢰 붕괴 등 의료 시스템 전반을 위협할 수 있다며 내 건강정보 팔지 마라는 슬로건으로 서명운동과 함께 개인정보보호법 강화를 위한 입법 활동을 벌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통한 미래 먹거리 발굴과 환자 질병 정보와 인권, 알려지지 않을 권리 사이 합리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오늘 오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에선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왜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김태현 기자의 심층 리포트입니다. 지금 당장 정치개혁! 참여연대와 민변, 민주노총 등 국내 570여 개 사회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한 정치개혁 공동행동이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유권자들의 입을 막는 선거법, 유전 당선, 무전 낙선, 선거운동 방식 등 한마디로 대한민국 현행 선거제도는 세계 최악이라는 것이 이들의 진단입니다. 승자 독식의 국회의원 선거제도가 문제의 핵심이다. 이런 식의 선거제도로는 정치의 변화는 불가능하다. 나흘 뒤인 15일은 오는 2020년 21대 총선을 위한 선거구 획정위원회 구성 법정 기한입니다. 그런데 아직 선거구 획정 원칙을 정하기 위한 국회 정치개혁특위도 설치되지 않는 데 대해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여야를 싸잡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그 책임은 정치개혁특위의 명단을 제출하지 않고 있는 자유한국당에게 있습니다. 국정감사가 시작되도록 아무런 합의를 이뤄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여당도 뼈아프게 반성해야 합니다. 승자 독식의 현행 소선구제 대신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 선거 연령 만 18세 이상 하향 조정, 여성과 소수자 의원 비율 상향 등이 이들이 제시하는 대안입니다. 이들은 선거가 열리는 내년으로 넘어가면 선거제도 개혁은 물 건너간다며 올해 안에 선거제도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고 정치권을 압박했습니다. 민주주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당제 국회가 꼭 필요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모든 정치개혁의 근본이고 모든 민주주의의 근본이고 사법개혁의 근본입니다. 이들은 세상을 바꾸려면 정치를 바꿔야 하고 정치를 바꾸려면 선거를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앞으로 매일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는 한편 범국민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선거제도 개혁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률방송 김태현입니다. 검찰이 고향 저유소 근처에서 풍등을 날려 폭발 화재를 일으킨 스리랑카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 내용에 대해 깊이 있게 전해드립니다. 교무부장 아버지와 갑자기 1등이 된 두 딸, 사건이 발생하고 여전히 관심이 뜨겁습니다. 아버지와 두 딸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현재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현직 변호사들의 날카롭고 깊이 있는 분석, 김수현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 유정훈 변호사의 뉴스와 법,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네, 경기도 고양시 저유소 화재 얘기 해보겠습니다. 김수현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입니다. 김 변호사님, 사건 개요부터 간략하게 다시 한번 좀 볼까요? 네, 스리랑카에서 온 27살 A씨가 초등학교 행사에서 날리던 풍등을 이제 주워서 자기가 날렸고 이것이 대형 사고로 이어진 사건입니다. 네. 경찰은 A씨를 긴급 체포해서 중실화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네. 검찰이 보안 수사를 지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A씨에 대한 변호는 민변에 소속된 변호사가 맡아서 지금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뭐 관련해서 청와대 국민청원이 이어지고 있다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우선 지금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네. 어제 오늘에 이어서 지금 한 10건 정도의 청원글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요. 내용을 보면 이제 스리랑카인 A씨에게 이 죄를 뒤집어 씌우지 말아주세요. 네. 구속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사회적인 지위나 국적을 떠나서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런 내용의 청원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경찰이 우선 이 검찰의 보안 수사 지시에 대해서 좀 보안 수사를 해서 영장을 다시 재신청했으나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기로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네, 뭐 영장이 신청된 스리랑카인 어떤 사람인가요, 그런데? 네, 스리랑카 출신의 A씨는 우리나라에 2015년 5월에 비전문 취업비자로 입국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불법 체류자 신분은 아니고 이렇게 여러 공사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노동자 신분으로 노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고 당일에도 이 저유소 뒤편에 있는 이 터널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고 이제 쉬는 시간에 잠깐 이 풍등을 주워서 날렸는데 말 그대로 이것이 큰 화재로 번진 사건입니다. 뭐 결과적으로 큰 화재가 나긴 했지만 이게 뭐 불나라고 날린 게 아닐 텐데 애초 이게 영장 신청 사유가 되나요? 어떤가요? 우선 구속영장은 불구속 수사가 아니라 이 피의자를 구속해서 수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을 때 신청을 하고 또 청구가 되는 것인데요. 흔히 주거가 일정하지 않거나 또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갈 염려가 있을 때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찰이 밝힌 바로는 지금까지 이
조사한 결과 피의자가 저유소가 존재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었고 또 이 사건 자체가 워낙 큰 사건으로 번졌고 또 이 피의자의 직업 특성상 계속적으로 여러 현장을 돌아다니기 때문에 도망갈 염려가 있다고 판단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었다고 밝혔습니다. 뭐 구속 여부를 떠나서 재판에 넘겨진다면 결과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 지금 경찰이 이 적용한 혐의는 중실화죄인데요. 중실화죄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서 이 화재를 발생시킨 경우에 해당이 되는 범죄입니다. 이 중대한 과실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단순한 과실이 아니라 자신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으면 충분히 결과를 예상할 수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조금의 주의도 하지 않아서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에 적용이 되는데요. 지금 논란이 되는 것은 과연 이 풍등을 이 날려서 저유소에 이것이 떨어질 것을 예상할 수 있었냐, 과연 일반인이 이것을 예상할 수 있는 구조냐라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재판으로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이런 이 중대한 과실 여부가 쟁점이 될 것 같은데 이 사건 내용으로 봐서는 지금 저유소가 300m 떨어져 있냐, 1km 떨어져 있냐 이것은 정확하진 않은데 어쨌든 이렇게 좀 먼 거리에 있는 저유소에 풍등이 떨어질 것을 예측할 수 있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중실화죄로 적용될 것인지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중실화가 인정이 되는지 판례 같은 게 뭐 정립된 게 있나요? 기존 판례를 보면 성냥불로 담배를 붙인 다음에 그 성냥불의 불씨가 꺼진 것을 확인하지 않은 채 휴지가 들어있는 휴지통에 그 성냥불을 버린 경우에 중실화죄가 유죄로 판단된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무죄로 판단된 경우는 연탄 아궁이로부터 80cm 정도 떨어진 곳에 비닐로 포장한 솜 그리고 스폰지 등을 끈으로 묶지 않은 채 그냥 쌓아두었는데 이것이 쓰러져서 연탄 아궁이 쪽으로 쓰러져서 이제 화재가 발생한 사건인데요. 이것이 80cm 정도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 피의자로서는 이것이 연탄 아궁이 쪽으로 넘어져서 화재가 발생할 것을 예견하는 것은 좀 어렵다. 그래서 이것을 단순히 과실이 아니라 더구나 중대한 과실로 보는 것은 더욱더 어렵다라고 해서 무죄로 판단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뭐 이 대한송유관공사 여기는 책임이 없나요? 지금 대한송유관공사는 CCTV가 한 45대 정도나 설치되어 있었는데도 이것을 모니터링하는 전담 인력이 없었고 그래서 18분 동안 연기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발견하지 못해서 초동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과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도 이 공사 측이 내부 안전관리 규정에 따라서 제대로 시설을 운영하였는지 또 다른 어떤 규정을 위반한 것이 없는지를 집중적으로 수사해서 그 과실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유소와 관련해서 어떤 안전관리 규정을 위반한 것이 밝혀지면 이 위험물 안전관리법을 위반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뭐 아무튼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랑 관련 대비책이 좀 제대로 만들어졌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디지털 포렌식 기법을 동원해 관련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정우 변호사의 뉴스와 법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의혹 사건 우선 경위를 간략하게 다시 짚어보도록 할까요? 네, 숙명여고에서 중간고사를 치렀는데요. 네. 뭐 기존에 121등 그리고 59등 하던 두 학생이 갑자기 문과, 이과에서 각각 1등을 하는 좀 이변이 좀 생겼습니다. 네. 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적이 오른 것을 뭐 탓할 수는 없겠죠. 네. 그런데 공교롭게도 두 학생의 아버지가 교무부장으로 같은 학교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예. 뭐 정황상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누구라도 의심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뭐 이 때문에 서울시 교육청에서 감사까지도 했습니다. 예. 근데 결과가 뭐 신통치는 않았습니다. 시험지 유출을 했을 것 같은 개연성은 있다. 그렇지만 뚜렷한 증거는 없다라는 거거든요. 예. 뭐 이렇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좀 화가 난 학부모들이 국민청원까지 이르렀고요. 예. 결국은 경찰까지도 수사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경찰이 물증을 발견했다라고 했는데 이 물증이 어떤 겁니까? 네, 대표적인 수사 기법이 압수수색이잖아요. 예. 뭐 경찰이 학사 일정을 좀 방해했다는 비난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신속하게 교무부장의 주거지 그리고 두 학생이 다녔던 학원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네. 덕분에 노트북이라든지 핸드폰 등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졌는데요. 이 과정에서
교무부장인 아버지가 두 딸들에게 시험 자료를 유출했다라는 그런 경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시험지 유출 의혹이 기정사실화되는 것 같습니다. 네, 시험지 유출 정말 심각한데요. 이게 법적으로는 어떻게 처벌받는 건가요? 예,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을 업무방해죄라고 합니다. 부정행위 자체도 위계의 일종으로 볼 수 있고 업무방해죄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조금 말이 어려울 수는 있겠는데 법적으로 위계라는 것은 사람을 착오에 빠뜨릴 수 있는 계략 이런 것들인데요. 쉽게 얘기하면 사술,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걸 공정하게 치러야 할 시험 업무를 방해한 것이기 때문에 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우선 교무부장의 딸인 두 학생들도 처벌을 받게 되나요? 예, 대체로 형법은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그런 행위들을 처벌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두 학생이 유출된 시험지를 알고 그리고 공부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밝혀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전에 시험지가 유출된 것을 알면서 공부했다 그러면 처벌을 할 수 있겠지만 사후적으로 그런 사실을 알았다 그러면 처벌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그 두 학생들은 예상 문제 정도로 좀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어떻든 여튼간에 그런 수사 경과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형사적인 부분은 그렇게 보고요. 그렇다면 학생들의 이 시험 성적은 어떻게 처리될까요? 예, 각 교육청에서는 학업 성적 관리 시행 지침이라는 것을 학교에 하달을 하는데요. 네. 이 지침에 따르면은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나 어떤 이런 조력을 해준 사람은 모두 0점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 따라 만들어진 숙명여고 교칙에 따라 처리될 문제이긴 한데요. 네.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이런 지침에 따라서 교칙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모두 0점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엇나간 부정이 안타깝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지난 8일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개혁은 시대적 과제라며 국회가 매듭을 지어야 한다고 조국 수석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게시했는데요. 관련해서 법원행정처 폐지 등의 내용이 담긴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안호영 의원을 인터뷰했습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오늘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개혁은 시대적 과제라며 국회가 매듭을 지어야 한다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관련해서 법원행정처 폐지 등의 내용이 담긴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안호영 의원을 만나 왜 법원행정처를 폐지해야 하는지 등 이런저런 얘기들을 들어봤습니다. 로투데이 인터뷰 장한지 기자입니다. 그 자신 변호사로 법조인 출신인 안호영 의원은 현재의 사법농단 재판거래 파문에 대해 안타까움을 넘어 참담하다는 소회를 밝혔습니다. 보수화된 법원이 진보적인 판사들의 인사 불이익을 준 정도로만 생각했지 재판거래는 정말 상상도 못한 사태라는 겁니다. 상고법원 설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어떤 거래 의혹이 제기됐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죠. 그로 인해서 우리 법원에 대한 그 국민의 이제 참 불신이 높아졌고 이것은 사법부의 위기고 또 정의의 위기다. 사법부의 위기, 정의의 위기를 초래한 그 중심에 군림하는 법원행정처로 대표되는 제왕적 대법원장이 자리하고 있다는 게 안 의원의 진단입니다. 우리 법원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지만 대법원장에게 과도하게 권한이 집중되어 있고 이런 것에 이제 이런 것이 어떤 재판의 어떤 공정성 혹은 독립성을 잃게 하는 이런 구조적인 안호영 의원이 법원 행정처 폐지와 인사권 등 대법원장 권한 분산을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배경이자 논리적 귀결이기도 합니다. 법원 행정처가 폐지되면 대법원장이 권력을 행사할 수족이 사라져 사법농단 재판거래 여지 같은 건 원천 차단된다는 겁니다. 제왕적 또 대법원장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문제들을 과감하게 좀 개혁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거를 국회에서 관련 법을 좀 개정해서 이런 방향으로 나갈 때. 폐지되는 법원행정처를 대신해 신설될 사법행정위원회가 제2의 법원행정처가 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그럴 일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대법원장을 제외한 11명의 사법행정위 위원 가운데 절반 넘는 6명을 전국 법관 대표회의에서 선출하도록 하는 등 2중 3중의 안전장치를 만들어놨다는 겁니다. 사법행정 권한을 대법원장 혼자가 아닌 합의제 그런 위원회에다가 맡김으로써
이게 이름만 바꾼 것은 아니고 실질적인 변화를 주기 때문에 그런 뭐 제2의 그 법원 행정처가 될 것이다. 이런 걱정은 뭐 하지 않아도 되죠. 안 의원은 신설되는 사법행정위의 법관 근무를 전면 제한하고 대법원장이 행사하던 판사 보직과 근무평정 권한 등 인사권을 이양하자고 주장합니다. 개정안에는 또 일선 법원장을 판사회의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고법 부장판사 승진 폐지, 고법 지법 인사 이원화 등의 내용도 담았습니다. 한마디로 법관은 소속 법원장이든 대법원장이든 누구의 눈치도 받지 않고 재판 업무에만 전념하고 사법행정은 비법관들이 전담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법관이 정말 외부로부터 이렇게 독립해서 재판함으로써 법원의 어떤 재판 결과에 대해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국민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는데 신뢰를 회복하는데 좀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크게 증원한 내용을 담은 것도 같은 취지입니다. 대법관 업무가 워낙 과중하다 보니 심리도 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심리 불속행 등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대법관 수 증원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겁니다. 심리 불속행을 해요. 네. 중요치 않은 사건은 재판 안 해버려. 네. 그리고 판결 이유도 기재를 안 하고. 이런 문제를 그러면 언제까지 방치할 수 있냐 그럴 수는 없죠. 인터뷰를 진행하는데 안 의원의 책장에 있는 여러 법조 관련 서적 가운데 동굴 속에 갇힌 법조인이라는 책이 눈에 들어옵니다. 전관예우와 법조 브로커, 급행료 관행 등 판검사와 변호사, 법조계의 일탈 사례를 꼬집고 있는 책입니다. 무전 유죄, 유전 무죄로 대표되는 만연하고도 뿌리 깊은 사법 불신.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권력의 법원이 아닌 국민의 법원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밝힌 안 의원에게 무엇이 국민의 법원인지 물었습니다. 헌법적인 가치대로 우리 국민이 독립적이고 양심에 따른 그런 법관으로부터 네.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보장되는 법안. 이런 법원이 국민에 의한 법안 이렇게 네. 볼 수 있지 않을까. 인터뷰 내내 안 의원은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재판거래 파문을 반면교사의 기회로 삼기 위해선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반드시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제왕적 대법원장, 법원 내 수직적 권력구조, 이번 사법농단 재판거래 의혹 사태를 통해 드러난 법원의 이면입니다. 법원 내부 권력의 분산이 제2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를 막는 대안이 될 것이라는 게 안호영 의원의 말입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변태 설립사항, 변태 성역자에서 쓰는 변태와 같은 한자를 씁니다. 황당하기 그지없는 한자 조합도 조합이지만 영어까지 본래 뜻과 무관하게 우리 법전에서 남발되고 있는데요. 이번 주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는 변태 설립사항, 은혜일, 엑셀러레이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내일은 제572회 한글날입니다. 저희 법률방송이 연중기획으로 일제, 잔재 표현 등 어렵고 황당한 법률용어를 바꾸자는 보도를 지속적으로 해드리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법제처가 지난 3개월간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국민 아이디어 공모를 진행했는데 정말 황당한 법률 용어들이 많이 접수됐다고 합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공모제에서 입상한 단어 3개 정도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은혜일, 변태 설립 사항, 엑셀러레이터 이렇게 3개입니다.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법률 용어 이제는 바꾸자. 신세아 기자입니다. 은혜일은 우리 어음법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어음법 제74조, 은혜일은 법률상으로든 재판상으로든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이 그것입니다. 한자를 보면 은혜를 입다, 은혜를 베풀다 할 때 은혜와 날일자를 씁니다. 한자만 놓고 보면 은혜를 받은 날이라는 건지 은혜로운 날이라는 건지 도무지 무슨 날이라는 건지 그 뜻을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더 황당한 건 상법 제290조, 변태 설립사항 조항입니다. 변태스럽다, 변태 성욕자 할 때 변태와 같은 한자를 씁니다. 관련 조항을 보니 발기인이 받을 특별 이익과 이를 받을 자의 성명은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그 효력이 있다는 등의 내용이 나옵니다. 변태 설립사항, 변태를 뭘 어떻게 설립한다는 건지, 뭐에 대한 설립사항이라는 건지 아리송하기만 합니다. 일반 시민들이 당연히 그 뜻을 알리 만무합니다. 근데 법을 조금 아는데 거기서 못 봤어.
감사합니다. 전직 세무사가 모르면. 아, 진짜요? 은혜일은 채무자가 일종의 은혜를 받는 날이긴 날인데 법률적으론 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어음 지급이 유예되는 기간의 뜻 정도로 쓰입니다. 즉, 은혜일은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해당 어음법 조항은 임의적 지급 유예는 인정되지 않는다로 순화해서 고쳤어야 합니다. 변태 설립사항의 변태는 본래 상태가 변하는 상태 정도의 뜻에서 파생된 말로 법률적으로는 회사 설립과 관련된 사항들 가운데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는 사항을 지칭합니다. 황당하게 그지없는 한자조합도 한자조합이지만 영어까지 본래 뜻과 무관하게 우리 법전에서 남발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나오는 엑셀러레이터라는 단어가 대표적입니다. 제19조의 2, 엑셀러레이터의 등록 등 조항을 보면 엑셀러레이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는 조항 등이 나옵니다. 이 법에서 엑셀러레이터는 초기 창업자 등의 선발 및 투자 등을 주 업무로 하는 일종의 창업 기획자를 지칭합니다. 하지만 일반 시민들은 엑셀러레이터 하면 자동차 엑셀, 가속장치를 연상하지 창업 기획자를 떠올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요. 전혀 없어요. 뜻을 모르시겠어요? 한자든 영어든 공무원이나 입법자들이 법전에 말 그대로 갖다 붙이면 법령 용어가 되는 황당한 현실. 법제처가 황당하고 어려운 법률 용어 국민 공모를 시행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법령 용어 정비 과정에서 이제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시고 공모제는 이제 매년 시행할 계획이고, 그리고 저희 어려운 법령 용어 신고센터라고 또 이제 그 게시판을 통해서 또 어려운 용어가 있으면 이제 개선 의견을. 뜻을 모르겠는 건 둘째치고 차마 두고 볼 수 없는 황당하고 민망하기까지 한 법률 용어. 꼭 내일이 한글날이어서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바꿔야 합니다. 법률방송 법률 용어 이제는 바꾸자. 신세합니다. 내년 4월부터는 그게 어떤 유형이든 성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확정 판결을 받을 경우 공직에서 당연 퇴직됩니다. 다양한 성범죄 유형 중에 그동안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하나만을 결격 사유로 규정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추가되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전해드립니다. 11일에는 사법농단 시국선언이 있었습니다. 이 토론회에 참가한 사람들의 말을 6글자로 요약하면 이게 사법 분야라는 질타였습니다. 앵커 브리핑에서 그 내용 전해드립니다. 내년 4월부터는 그게 어떤 유형이든 성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확정 판결을 받을 경우 공직에서 당연 퇴직됩니다. 공시생이나 공무원 임용 예정자도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3년간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습니다. 오늘 앵커 브리핑은 공무원 성범죄 무관용 원칙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열어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 선고받은 경우 공직 자동 퇴출을 골자로 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특히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경우 공직에서 영구적으로 배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은 내년 4월 17일부터 시행됩니다. 가장 크게 달라지는 건 임용 결격 성범죄 유형 범위가 제한 없이 모든 성범죄로 확장됩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임용 결격 성범죄 범위를 형법 제303조 및 성폭력처벌법 제10조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추행죄로만 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 범위를 성폭력처벌법 제2조의 모든 성폭력 범죄로 확장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임용 결격 성범죄 형량을 300만 원 이상 벌금형 선고에서 100만 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성폭력, 성희롱 고충이 제기되면 사건 축소, 은폐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소속기관 고충심사위가 아닌 인사처의 중앙고충심사위가 직접 심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 징계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피해자에게도 징계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 등도 담겼습니다. 개정안에 반영된 성폭력처벌법 제2조에 규정된 성범죄들을 찾아보니 이런 것들입니다. 음행, 매개, 음화, 제조, 반포, 공연, 음란죄, 약취, 유인, 인신매매의 죄 중 추행, 간음, 성매매와 성적 착취,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미수범, 강간 등 상해치상, 강간 등 살인치사,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강도강간, 특수강도강간 이런 것들입니다. 이렇게 많은 성범죄 유형 중에 그동안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하나만 공무원 결격 사유로 규정했다는 게 오히려 더 의아합니다. 그러니까 개정안을 거꾸로 보면 그 전에는 직장에서 업무상 위력을 행사해 부하 직원을 간음한 경우가 아니라면 몰카를 찍든 길 가는 여성을 강제 추행하든 미성년자를 성매수해 간음하든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잘 안 가는 대목이긴 하지만 아무튼 성범죄 유죄 원 스트라이크 아웃. 김판석 인사처장은 민간도 공무원의 인사관리 기준을 준용하는 사례가 많은 만큼 성범죄 무관용 원칙이 우리 사회에 확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특정인에 대해 검찰이 4차례나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고 구속영장도 아닌 수사 개시와 시작이랄 수 있는 압색 영장을 법원이 4차례 모두 기각한 전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사법 분야. 오늘 앵커 브리핑은 사법농단 시국선언 얘기 해보겠습니다. 특정인에 대한 4차례 검찰 압색영장 청구와 4차례 법원 영장 기각, 과문한 탓인지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사법농단 재판거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얘기입니다. 저만 듣도 보도 못한 게 아니라 30년 가까이 법관으로 재직한 안철상 법원 행정처장과 김창보 차장도 들어보지 못한 모양입니다. 어제 법사위 대법원 국감에서 주거 안정을 이유로 압색영장이 기각된 사례를 알고 있느냐는 검사 출신 민주당 백혜련 의원 질문에 안 처장과 김 차장 모두 입을 모아 경험이 없습니다 라고 답한 걸 보니 말입니다. 안 처장과 김 차장의 법관 생활을 더하면 반백년은 좋게 넘을 텐데 50년 세월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일이 유독 사법농단 수사 관련해서 벌어지고 있으니 신기할 따름입니다. 관련해서 각계각층 사회 원로와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한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가 오늘 오전 서울 중구프레스센터에서 시국회의를 갖고 시국선언을 발표했습니다. 6글자로 요약하면 이게 사법 분야는 질타입니다. 시국선언문 일부를 그대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주지하다시피 양승태 대법원은 박근혜 적폐 정권의 비를 맞추며 재판을 거래하고 이를 통해 재기득권을 강화하려고 시도하였다. 쌍용차 정리해고 소송, KTX 여승무원 소송, 강제징용 소송 등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과 고통의 나락으로 내몰렸다. 가히 민주주의와 헌법의 근본을 송두리째 뒤흔든 사법농단이었다. 사법농단의 전모가 드러나면서 그리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를 공개하고 성실한 수사 협조를 약속하면서 우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박근혜 정권 당시 사법 적폐가 낱낱이 청산되기를 기대했다. 이를 주도한 적폐 법관들이 퇴출되고 사법부의 근본적 개혁이 이루어지기를 염원했다. 그러나 사건이 공개된 지 넉 달이나 지난 지금 그간의 기대는 실망과 분노로 변하고 말았다. 감옥으로 가야 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아직 수사도 받지 않고 있고 재판거래와 사법농단을 저지른 전현직 법관들에 대한 압수수색, 구속영장은 거의 대부분이 기각되었다. 그러는 사이에 사법농단의 증거 자료들은 파기, 훼손되고 있다.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범죄 최고 책임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는 주거 안정의 가치가 중요하다는 사유로 연거푸 기각하였다. 실로 기가 막힐 지경이다. 대법원장이 약속한 성실한 수사 협조는 온데간데 없고 학벌, 지연, 저들만의 카르텔에 기반한 제 식구 감싸기만 횡행하고 있다. 사법부가 실정법 준수에 모범을 보이기는커녕 도리어 조직적으로 수사 방해를 일삼으면서 법질서를 우롱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법관들이 사실상 법 위에 군림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은 국민 기본권 보장의 최후 보루여야 할 사법부의 존재 의의를 짓밟는 실로 참담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일자 천금. 오늘 시국 선언문을 대한 일감은 결은 좀 다르지만 전국시대 말기 진여부리가 여씨 춘추를 두고 한자라도 더하거나 뺄 수 있다면 천금을 주겠다고 한 고사가 생각납니다. 시국회의의 요구는 명료합니다. 사법농단 적폐 법관을 탄핵, 구속하고 국회가 영장발부와 사법농단 재판을 담당할 특별재판부 설치와 재판거래 사건 특별 재심 요건 등을 규정한 특별법을 입법하라는 겁니다. 4.19 혁명, 수많은 시민들이 피를 뿌렸음에도 꿈쩍 않던 이승만 대통령은 대학 교수들의 시국선언 발표 바로 다음 날 하야 성명을 내고 경무대를 떠났습니다. 87년 6월 항쟁, 1년의 시국선언과 성명, 그리고 거리로 쏟아져 나온 시민들은 당시 전두환 노태우의 집권여당 민정당에 무릎을 꿇리고 직선제 개헌을 쟁취해냈습니다.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3차 시국회의, 87년 6월 항쟁 시국선언으로부터 30년도 더 흘렀습니다. 역사의 유물로 사라지는가 싶었던 시국회의와 시국선언을 다시 불러낸 작금의 사법부 현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사법부든 국회든 옳은 길, 사필 규정의 길을 가기를 바라봅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언제 묻어왔냐는 듯 옷깃을 여미게 되는 추위가 다가왔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로투데이 스페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